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늘 마지막엔 제가 더 화가 나 있었을까요? 상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 밤새 잠 못 이룬 건 늘 저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한 번 부딪히고 나면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가 뉴스에도 나온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신문 기사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너도 참 순진하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좋게 타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척이 명절 때마다 사생활을 파고듭니다. 저는 정중하게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정치 얘기를 꺼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팩트를 정확히 짚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분위기를 망친 건 저였고 밤새 후회한 것도 저였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100번을 설명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부딪히면 여러분은 늘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분명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내가 더 화가 나 있지? 왜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이 들지? 왜 말할수록 내가 더 우스워지는 걸까?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통할 거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진심을 보이면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논리가 아니라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내가 자꾸 무너졌는지,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차갑고 품격 있게 우위에 서는 법을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누가 선을 넘어도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화내고 상처받던 시간을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겠습니다. 65세 박진호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말이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데 다 쓴대. 신문에 나왔어. 박님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미 정정 보도까지 났던 내용이었습니다. 박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정됐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게 다 조작이지. 너도 참 순진하다. 박님은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정정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차분하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기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야, 신문이 다 맞는 줄 알아? 뒤에 다 이권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박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싶은 거구나.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슬슬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분위기를 망친 사람은 박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제가 더 화가 나 있을까? 왜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될까? 왜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제가 진 사람처럼 느껴질까? 이것이 바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상대가 틀렸는데도 내가 더 무너지는 건 그 싸움이 애초에 논리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식이 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뇌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데 왜 통하지 않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밤새 괴롭힙니다. 더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롭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인간은 부당한 상황에서 더 오래 분노합니다. 차라리 내가 틀렸다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맞는데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정명자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헌금 사용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회계장부를 가져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라며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장부까지 보여줬는데 왜 안 믿을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이것이 말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싸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도 충분하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마디로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인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애초에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상식이 통할 거라고, 진심을 보이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만 대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공격당할 빌미가 될 뿐입니다. 63세 김영자 여사님은 명절 때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중에 늘 선을 넘는 질문을 하는 작은 시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35이면 이제 늦은 거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직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그러면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언니가 좀 더 강하게 나가셔야죠. 김 여사님은 참지 못하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본인이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시누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손주도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어떻게 대답하든 계속 꼬투리를 잡을 거구나.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애초에 이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싶은 겁니다. 산악회 모임에 나가시는 최병수 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 회원이 건강식품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암도 낫는데요. 제 친구가 실제로 먹고 나았어요. 최님은 의사 출신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품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너무 믿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원은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는데 뭘 증명을 해요? 최님은 논문까지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요즘 의사들은 제약회사 편만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최님은 그날 허탈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화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더 세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로 설득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막아섭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가시는 윤순희 여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회원이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은 언니는 너무 착해서 속는 거예요 라며 계속 자기 말만 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벽에 대고 소리 지르면 결국 목이 쉬는 건 나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논리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68세 이경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넷입니다.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식들 부탁은 무엇이든 들어주셨습니다. 손주 돌봄, 반찬 배달, 병원 동행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여사님은 그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잡아놨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사실 한 달 전부터 잡아놨던 자리거든. 그리고 요즘 무릎도 좀 아프고 지난주에도 봤잖니. 미안한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친구분들한테 다음에 보자고 하시면 되죠. 우리는 진짜 급한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여사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한 달 전부터였다는 것, 무릎이 아프다는 것, 지난주에도 봐줬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이 모든 말이 며느리에게는 협상 가능하다는 신호로 들렸던 겁니다. 만약 이 여사님이 이번 주말은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느리도 그러시군요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긴 설명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 들어줄 거야. 설명은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이지만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협상 신호가 됩니다. 이유를 길게 대는 순간 상대는 더 밀어붙이면 흔들리겠구나를 느낍니다. 설명이 길수록 상대는 판단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는 박태식 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님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이유를 길게 댔습니다.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사실 손주 학원비도 보태줘야 하고 집에 수리할 때도 있고 다음 달에 병원비도 나갈 것 같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럼 손주 학원비 나가고 나서 빌려줄 수 있어요? 다음 달쯤이면 되겠네요. 박님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한 게 오히려 상대에게 돌파구를 준 거구나. 긴 설명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지금 어려운 이유를 해결해주면 된다. 계속 물어보면 결국 해줄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설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설명이 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악회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때 그건 어렵겠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제가 지금 무릎도 아프고요. 또 그날은 다른 약속도 있고 사실 체력도 부족해서요 하며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릎 괜찮을 때는 되겠네. 다른 약속 없을 때는 되겠네. 설명은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그 여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상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장들은 짧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한 이유는 말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긴 설명은 친절이 아니라 때로는 더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는 설명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63세 최성우님은 복지관 노인대학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곳에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과 시간만 되면 이 여사님은 누군가를 골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옷차림 참 화려하시네요.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누가 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최님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자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님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 최 선생님은 매일 새 옷만 입고 다니시네요.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최님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그 순간 이 여사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도 못하시네. 최 선생님 참 예민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결국 예민한 사람이 된 건 최님이었습니다. 최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화내는 모습이었구나. 화는 나의 진심이지만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진심이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흔들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낚시라고 부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화낼 때마다 그들은 확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구나. 동창회에 나가시는 강철민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늘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강님을 자극했습니다. 야, 너는 맨날 그쪽 편만 드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거 아냐? 강님은 참다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야, 너야말로 편향된 정보만 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봐, 내 말 한마디에 벌써 흥분하네. 역시 내가 문제야. 강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랑 토론하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품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를 내지 않아도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복지관 바자회 준비 모임에 나가시는 정미영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늘 정 여사님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정 여사님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하시든가요? 매번 반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정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 여사님은 느꼈습니다. 제가 졌구나. 화를 낸 순간 제가 진 거구나. 말 안 통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농담도 못 받아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화낸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준 겁니다. 그들의 게임에 말려든 겁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내지 않고도 우위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1세 박미숙 여사님은 동네 친목 모임에 나가십니다. 그곳에 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 여사님은 늘 박 여사님의 선택에 훈수를 두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주식한다면서요? 요즘 주식하면 다 망한다던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저는 소액으로만 해요라고 대답하면 정 여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제 친구는 그거 하다가 집까지 날렸어요. 아들 이야기를 꺼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드님 결혼은 언제 해요?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아직 본인이 준비 중이에요 라고 하면 요즘 애들은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미숙 씨가 좀 강하게 나가야죠 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박 여사님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말하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정 여사님은 자기 생각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확인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박 여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미숙 씨, 요즘 운동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건강 챙기셔야죠 라고 말하면 박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진심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맞장구였습니다. 정 여사님이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팔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좋은 의견이시네요 하고 끝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점점 박 여사님에게 말을 덜 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꺼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아니라 적당한 맞장구 정도만 던져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동전입니다. 진짜 동전은 아껴두고 가짜 동전만 던져주는 겁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는 김동수님도 이 방법을 쓰십니다. 늘 시비 거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김씨, 자식들은 용돈도 안 보내주나 봐요. 요즘 담배도 안 피우시던데? 예전 같으면 김님이 화를 내거나 해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상대는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김님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동전을 쓸 때 중요한 건 표정과 목소리입니다. 절대 비꼬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꺼내지 마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함부로 섞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면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65세 김영호님은 동네에서 이웃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박 씨가 늘 문제였습니다. 담장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김님은 공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박 씨는 계속 우겼습니다. 김님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 계획이 없어서요. 그런데 박 씨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참 이기적이에요. 같이 사는 동네인데 그렇게 각자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예전 같으면 김님이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제 사정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님은 박 씨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정도 그냥 응시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무서운 건 흔들리지 않는 정적입니다.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가장 차가운 방식입니다. 산악회에 나가시는 조영숙 여사님도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한 회원이 늘 조 여사님을 놀렸습니다. 조 여사님은 운동화도 맨날 새 걸로 신으시네요. 돈 쓰실 데가 없으신가 봐요. 예전 같으면 조 여사님이 해명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산 거예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침묵했습니다. 상대를 잠깐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상대는 어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회원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침묵을 쓸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표정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화난 표정도 억울한 표정도 아닙니다. 그냥 담담한 표정입니다. 둘째,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똑바로 보십시오. 도망가듯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셋째, 침묵 후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십시오. 어색하게 서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자리를 옮기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고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자극해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66세 최명자 여사님은 친목계 계주를 맡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차례에 돈을 받고도 다음 달 납부를 미뤘습니다. 최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꼭 납부해 주셔야 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회원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계주님은 왜 그렇게 돈 얘기만 해요? 사람 사는 거 융통성 있어야지. 예전 같으면 최 여사님이 논리적으로 따졌을 겁니다. 규칙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겉으론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속으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계모임 톡방의 규칙을 다시 공지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문자와 입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납부 일정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은 계를 탈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그 회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판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면 충돌이 항상 승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비켜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휘어지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복지관 봉사 모임의 강철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회원이 늘 일을 미루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요 하면서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엔 강 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역할을 재분배했습니다. 그 회원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원은 스스로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겉으론 받아주되 속으론 중심을 지키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그저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67세 조철호님은 서예 동호회에 다니십니다. 그곳에 늘 조님을 무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글씨는 아직 멀었어요.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죠. 처음엔 조님도 상처받았습니다.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님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더 연습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1년 후 조님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말을 바꿨습니다. 조 선생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하지만 조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회수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여러분 인생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사람 때문에 허비했습니까? 밤새 그 사람 말을 되새기고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고 억울해하며 잠 못 이룬 시간들. 그 시간을 모두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을 진짜 아끼는 사람과 보내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데 쓰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도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너무 귀했는데 그걸 아무데나 꺼내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고 설명하려 애쓰고 좋게 넘기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100번을 설명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이 집니다. 대신 차갑게, 담담하게, 짧게 끊으십시오. 가짜 동전을 던지십시오. 침묵으로 응답하십시오.
휘어지되 무너지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함부로 대하려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귀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싸우느라 쓰던 시간을 이제는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는 데 쓰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